자, 다음 작품을 한번 열어봅시다. 참고로 이번에 볼 녀석은 무사와 악사 9번 작품을 건너뛰고 설명 다 했었으니까 10번 작품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설을 볼 거예요. 참고로 이 양기재 작가의 이 작품이 연작 소설의 인물인 건 잘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네. 선생님 저 가리봉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내신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씨 놀랍게도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지 맞지? 하긴 이걸 처음 봤다라고 말하면 기출공부 아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 양 기자님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연작 소설 중에 일부 작품이고, 참고로 이 작품은 당연히 이 비오는 날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며 가리봉은 왜 이 장소가 등장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면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에 속합니다. 참고로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놓은 작품이죠. 물론 여러분들 소시민 하면 보통 우리가 소시민의 정의를 뭐라고 알고 있어? 자신의 이익에 눈앞에 뭐 이익이 급급해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실은 선생님은 그렇게 보는 게 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소시민이에요. 그 소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 평화와 우주의 번영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잖아. 그치? 지구 기후의 환경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겠다는 사람 손에 꼽으면 적잖아.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뭐에 관심 있어? 당장 내 이번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어른들은 이번 달 월급이 괜찮은 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선생님 방금 오늘 식당에서 밥 먹고 오는데 결제가 2번 됐어. 6,000원짜리 2번 결제됐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들에는 화를 냈지만 그런 거대한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소시민이라고 보았을 때 이 작품은 그런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의미가 이 원미동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죠. 원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여러분들 부천시 소사구 원미동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죠? 실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원자는 멀다라는 뜻이잖아. 멀 원자. 근데 미는 아름다운 미자야. 즉 우리들이 닿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디 있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명이기도 하다라는 건 아는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어쨌든 이 작품 스토리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와 아내가 한참 걸려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장만하고 봤더니 이 젠장 집에 막 물 새는 데도 있고 막 지붕에서도 뭐 빠스러지고 있고 막 난장판인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고쳐야지 이제 화장실을 쓸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기사를 한 명 부르는데, 그 기사가 자기는 너무 지금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한 명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오 했던 거고,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임씨. 그리고 이 임씨는 실은 연탄가게 아저씨예요. 지금은 이야기가 힘들겠지만 옛날에는 연탄가게나 쌀가게 그리고 뭐 기름가게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인 가게들이었어. 지금이야 마트 가면 한 번에 다 사지만 과거에는 그런 모든 제품들이 따로따로 팔고 있었지. 그래서 첨가물점에 가면 야채나 채소, 김 같은 걸 살 수 있었고, 연탄집에 가면 연탄과 쌀 같은 거 사는 경우들이 많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생필품들을 따로 팔았죠. 아무튼 연탄가게 장사꾼인데 이렇게 여름날, 참고로 여름날이면 연탄가게가 연탄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막노동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자 어쨌든 이 사람에게 그와 아내는 집에 수리를 부탁하게 되는데 믿음이 가안가 안가. 첫 번째 전공자도 아니고, 그치? 두 번째 제법 견적이 세게 나온단 말이야. 이 정도 견적이면은 좀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 맨눈으로 혹시 임씨가 일을 대충 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맨눈으로 약간 감시 같은 거래. 계속 지나가다가 한번 슥 보고 지나가다 한번 슥 보고 이러네 하면서 전형적인 무슨 모습이야? 소심 있는 모습이야, 그치? 자, 그런 그와 아내는 이 작품의 결말쯤에 가서 임씨에게 일종의 반전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알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보는 지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처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임씨가 처음에 막 2명이나 필요하고 뭐 트럭도 불러야 되고 되게 크게 불렀어.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임씨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다면서
대충 메꾸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래서 그와 아내는 뭐 하기로 했죠? 임씨에게 옥상 방수공사까지 부탁을 하기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 맡겼던 일은 화장실 배수공사인데 그 배수에 맡겨서 이어서 옥상 공사까지 부탁을 한 상태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해봐서 알아요. 라떼는 말이야. 해봐서 알아요. 기본적으로 5시나 6시 이때쯤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온갖 위험한 사물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바로 공사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어떤 불문율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임씨가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 감시의 마음이 오히려 뭘로 바뀌냐면 불안감으로 바뀌어요. 혹시 우리가 감시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을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즉 자신들이 이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이 끝난 거야. 일이 끝났고 보통은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설비 기사님이 오셨어. 와서 인터넷 막 설비 봐주시고 막 선도 작업해주시고 해서 딱 했어. 그러면 어이구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이러지 않잖아. 그지? 물론 이건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술상까지 가져요. 너무 고마웠거든. 오케이? 그래서 술상을 딱 차려놓고 이제 전적을 결산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됐죠? 가봅시다. 아니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돈이 달라지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밉니다. 인쇄된 정식 경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며 잠깐 긴장했습니다. 자, 이 단어 중요하죠. 긴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금의 청구액이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한 거고 이런 긴장 같은 단어가 무슨 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소시민성을 드러내는 장면이겠지? 오케이? 야, 내가 만수리해봐. 얼마인지 무슨 상관이야?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나?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선생님이 집이 예전에 전세를 살 때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냉장고가 빌트인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녀석의 수리를 담당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 딱 뒤져가지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 왜냐면 이 녀석을 우리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전세는 보통 이제 전세에 있는 물건들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 이걸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지문 중에 새 들어 산 사람이 방충망 수리하는데 그 지문 기억나나요? 그것까지 기억나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 사는 누군데 여기 지금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이 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했어. 보통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아이 그 고쳐서 알아면 쓰지 하면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할 거야. 그치? 귀찮으니까 돈 드는 일이니까. 근데 그 아저씨의 반응이 되게 웃겼어. 딱 전화를 보니까 어디시라고요? 아 여기 그 경기도 어디 여기입니다. 아 거기에도 내 집이 있나? 기다려봐요. 기다리네. 잠깐 기다렸더니 다시 맞던 그러더니 아 이게 웬만한 일들은 내가 밑에 사람들한테 좀 맡겨놔서 미안하네요. 자 일단 그 수리 알아서 하시고 청구서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얼마 뭐 이렇게 수리야 이렇게 하면 뭐 견적서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뭐 타당성이나 뭐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뭐 과잉 청구는 되지 않았는지 그런 거 궁금할 테니까. 그러면 그런 거 괜찮으시라고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잘 살다가 가세요. 하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 야, 간지. 거기 자기 집이 있는지도 몰랐고 집이 너무 많아서. 그지? 두 번째로 그 정도 큰 돈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나도 나이 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화 받다 보면 아 거기도 내 집이 있었나요? 아 멋있지 않냐 그만.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우리들 소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돈 중요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우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 계산이 잘 안되네. 임씨는 분홍 편지집이 엎드려서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을 긋고 하고 있습니다. 빈손병을 들어서 반잔을 치우고 또 소주를 한 잔 비우고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셋자들의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자 뭐요? 긴장이 똑같은 말이죠 이게? 애를 태운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소시민성에 대해서 그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역겹다. 그렇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내 돈 아깝잖아. 그치? 됐습니다 사장.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다 뜯을 작정으로 제가 견적을 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근데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시작될 지점으로 예상하면서 바닥을 조금씩 간 거야. 이거 일을 되게 좋게 해준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보통 수리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돈을 받고 저렇게 해도 돈을 받을 거면 알게 뭐야 다 때려 부셔. 그 다음에 싹 짓고 됐죠? 하면서 하면 깔끔하잖아.
근데 우리 임씨는 원인까지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을 타고 조금씩 부시면서 했더니 바로 끊어진 지점이 나왔어. 그리고 그 지점을 바로 수리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 살릴 수 있었던 거지. 이해됐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야. 그런 것들은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튼 다 잡았어요.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그 와중에 뭐예요? 내가 일을 덜 했으니까 일값을 덜 받겠다 이거죠. 굉장히 뭐예요? 우리 임씨는 뭐 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한 부분에서 확인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에요. 됐죠? 정직과 성실이 모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해줬고 아무튼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졌고요. 시멘트 다 안 썼고요. 모래도 빠졌고요. 쓰레기 치울 용달차 필요 없었어요. 왜냐? 조금밖에 안 부셨으니까 갖다 버리면 돼요. 그 정도는. 하면서 방수액도 못 썼고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빠지고 임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 기분은 뭐로 기인하는 겁니까? 내가 느꼈던 역겨움이 사람이 감옥이제와 장터갈 때, 그치?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마음이 편해지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나쁜 놈이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한 사람인 거야. 그치? 마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현실과의 불일치. 자, 그래서 그 느낌이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7만 원. 물론 이제 이 당시가 1960년 70년대 기반으로 하니까 7만 원이 싼 돈은 아닙니다. 싼 돈은 아닌데 처음에 얼마가 들었었냐면 18만 원을 불렀거든. 뒤에 나머지만. 절반? 잠깐만 18만 절반이면 6만 원이야. 거의 반값이 돼버렸지, 그치?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단하게 빠진 거죠. 그녀는 7만 원이었으니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에요? 그럼 옥상 공사도 했잖아요.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다 여기 들었어요. 그거 몇 푼 안 됐는데. 그럼 우리가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잔단이 잘못되면 그 다음 문장은 미안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들은 문제 내기 참 좋은 코드가 뭐예요? 감정의 흐름 찾아가는 거지, 그치? 맨 처음에는 긴장 상태였고 애를 태우고 있었죠. 하지만 잘못된 기분을 느낀 다음 미안함까지 느끼게 된 그 과정에선 뭐야? 소시민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거. 인물의 감정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체크해주세요. 그거 끼어들었습니다. 계산 한번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았어? 아이고야,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짜를 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습니다. 옥상이랑 풀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그는 아연에서 임시의 말을 대받았습니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아이고, 토끼띠입에서 사장님이 왜 잘쓰는가 했더니 참고로 여기서 토끼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스토리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참고로 그는 이 수리기사의 임시에 대해서 자신의 나이를 속였습니다. 자기가 한 살 어려요. 그런데 임시랑 동갑이라고 대충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왜? 미안해서. 이미 미안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처음에 임씨가 돈만 뜯어먹을 줄 아는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해줬고 그 미안함을 내가 그 와중에 나이로 또 눌러버리면 너무 섭섭하잖아, 그치? 그래서 동갑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아무튼 다르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다른 집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른 집은 온갖 트집을 잡는데요. 그러면 이 다른 집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또 다시 얘기했던 소시민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번에 그거 봤냐? 쿠팡에선가 사건 봤죠? 그 새우튀김 사건. 주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선생님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게 많이 오버스러운 건 우리 모두 이해되지 않냐? 어떻게 튀김을 시키고 그 다음날 색깔 하나가 바뀌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튼 소시민성이 지나치면 그거는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트집을 잡는데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받을 것은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좀 갈아주세요. 뭐요? 연탄가게 아저씨니까 우리 연탄 좀 써달라 이거죠. 임씨는 아내가 되면 7만 원 주머니에 넣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1층까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죠. 자, 봐봐.
일이 끝나는데 술상 하나 봐줘.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눈 뒤에 배움까지 해. 우리가 뭘 통일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임씨에게 느끼는 미안함의 근거들일 거야.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취했다는 얘기죠.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에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까 궁리해봤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야,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알아? 임씨가 그에게 술을 사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오히려 미안한데 임씨가 오히려 그한테 너 이렇게 사람이 순진에 빠졌냐고. 야 앞에 형제 슈퍼 가서 맥주나 한 캔 더 하자고. 술을 마시러 가자. 자, 그래서 그 다음 점이 이어지는 겁니다. 형씨는 지금 많이 취했어요.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토끼띠 먹어줄 거야.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어?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일이지 않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집값은 지금보다 더 많이 뛰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선생님도 물론 당연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을 이사조차 못하는 상태거든요. 선생님도. 아무튼간에 말합니다. 이마련 아무튼 저런 것도 오니까 집값이 내리겠어라고 말했더니 아이고 저거는 조그만 집도 뭐 집이라고 쳐요.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를 하려다가 그쵸? 뭐 걸핏하면 자꾸 수리를 해야 되니까 대꾸를 하다가 임시의 말에 가로치였어. 난 말이요, 이 토끼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 여성 식구가 살아요. 지하실 방에 사는 누구? 임씨입니다. 가리봉동 그 자식은 곧 들어가. 이제 한번 어디 오냐고. 자, 가리봉동 그 자식은 그런데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지금이야 좀 구식 아파트지만 여러분들 왜 맨션 아파트가 아파트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보통 많아봐야 3, 4층 정도 되는 조그만 단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맨션 아파트라고 해요. 옛날에 많이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자, 맨션 아파트에 산답니다. 누구요? 가리봉동 그 자식입니다. 가리봉동에 살고 있는 사장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삭발편으로 열심히 표시해두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의 대립적 요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360번쯤 말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읽는데 차이점이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 신경 써라고 했었지. 여기서는 공간의 대립이 나왔죠. 봐봐, 이 임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과 성실을 모티브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스토리가 다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리봉에 가는 얘기가 그거거든. 이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리봉동 사장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거야. 그래놓고 파산 신고를 해보는 거지. 뭐냐? 얘는 부정한 일을 일삼고 축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맨션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하실 방에서 하루에 계란 2개 먹지 말라고 애들 혼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슬프지 않냐? 하루에 계란 2개 못 먹게 해요. 비싸니까. 감당이 안 돼. 슬픈 일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주먹을 막 흔들면서 맨션 아파트를 흔드는데 외치는데 그래서 귀에는 꼭 맨션 아파트처럼 들렸대요.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찢는 공장에 나댕기고 나는 나대로 이시스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프라이야 함께 마음 먹고 못 먹는 그런 세상? 이런 말하죠. 확인됐죠? 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방금 말했던 대로 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돈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공장 같은 것들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탄 같은 어떤 연료 단위가 크죠. 그러니까 보통은 월 단위로 결제를 해요. 워낙 돈 단위가 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트럭 운전회사 사장님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 숫자만큼 트럭을 운행하고 있어. 그거 들어갈 때마다 얼마 받고 매일매일 결제할 거야. 복잡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기 우리는 지금부터 교대 주유소 쓸 거야. 모두 주유는 교대 주유소 하세요. 저를 해놓고 선생님은 교대 주유소랑 얘기하는 거지. 301호차가 2만원어치 넣고 303호차가 뭐 3만원어치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절을 하다 보니 가리봉 사장 네 공장에 많은 돈이 빚어져 있었는데 그 돈을 들고 튄 거야. 파산 신고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참고로 가리봉에 공장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 여유가 있었다는 뜻은 자기가 맨션 아파트에 산다는 뜻은 고급 외제차를 끌었다는 뜻은 돈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하지만 띄어먹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비 오는 날 가는 이유보다 내가 그나마 일을 쉬는 날인 거야. 일을 쉬어야만 그 돈을 받으러 가볼 수 있는 거지.
아무튼 아이고야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임씨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고? 돌고 돈 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시대는 평생 이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참고 살다면 나중에는 다 소용없어! 임씨의 기세에 눌려서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프라이쯤 역겨워서 공국은 아우 배불러 하면서 비오는 날에는 양주 끄면 양주나 헐쩍헐쩍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 1000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자 보여? 두터운 벽 오를 수 없는 꼭대기 같은 단어를 썼지. 지금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벽과 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두터운이라는 말 그리고 오를 수 없다는 말 뭐예요? 전부 다 이 사회의 구조적 비판적 구조적이요? 비판이란 말은 좀 웃기네. 구조에 대한 비판.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나쁜 짓을 해서 그치? 살아가고 또 뭐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 비판의 상징단어로 두터운 벽과 오를 수 없는 꼭대기가 등장을 한 거야. 아무튼 그게 아닌 걸 누가 모르겠어. 그는 입시의 핏발설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면서 손해볼까 두려워서 국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진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야. 그쵸? 이렇게 순박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 앞에서 나는 무슨 짓을 했던 건가 하면서 뭐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중이죠. 제 아무리 단단해도 아무래도 술길이 달아났어. 제 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었고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취했죠?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에 뼈품을 팔아도 20만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차가령 타고 다니면서 껐덕거리는 놈 룸사롱에서 몇십만원씩 팁 뿌린 놈은 무슨 재주로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이 아저씨 좀만 참으시오 하면서 김반장이 달려들어가지고 김반장이 형제슈퍼 아저씨예요. 이것도 원미동 시인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형제슈퍼 아저씨가 되게 못된 사람으로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못되다기보단 소시민이에요. 실은 임씨는 탁자에 고개를 쳐박고서 연신 죽여를 대내고 그는 속세무책으로 사내의 뒷발을 보면서 나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 놈들 속에는 자기도 섞여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자 아무튼 그리고 참고로 임씨는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 나중에 울기까지 합니다. 술에 취해서 울다가 그는 결국 슬그만 일어나서 자기가 술값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작품의 내용 되게 뭐랄까 현실감 있게 잘 느낌이 닿으시죠? 비교적 현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도 등장해 있고 장소 명들도 그렇고 슈퍼마켓 아무래도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원래는 슈퍼마켓이었을 거야. 그치? 이마트 24라고 써있는 저 건물도요. 아무튼 간에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궁극적으로 말해볼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심이 된 사람은 누구야?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누구야? 그야? 누군데? 비 오는 날 가리고 봐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임씨잖아 얘들아. 왜 이렇게 굴고 버거리가 돼 있어 그지? 임씨가 핵심 인물이야 그죠? 결국 우리는 임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바꿔서 표현했어? 그의 이야기로 통해서 즉 뭐야? 관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놨지. 그러면 이 관찰은 왜 한 건데? 만약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임씨가 자기 자신의 이 슬픈 상황을 자기 입으로 말했으면 이만큼의 감동은 없었을 거라는 거지. 맞지 않나? 우리가 보통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는 이유들은 어떤 인물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 지표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슬픔의 깊이, 인물의 감정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분명히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쵸? 인물 나오고 인물의 심리 다 나왔으니까. 하지만 한 사람의 관찰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하는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이 요소가 선택지에서 여러 가지 말로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관찰의 형식을 통해 중심인물의 감정을 아니면 중심인물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뭐 아니면 등장인물을 이렇게 말해도 되겠구나. 작품 밖 서술자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다른 말들도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에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서술상 특징 요소는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확인해달라는 거야. 됐죠? 예. 핵심은 우리 아저씨 잘하는 거죠. 임시 아저씨. 자, 어떻게 여기까지 해서 작품은 다 봤고 참고로 문제 중에서 좀 특별한 거 있을까 따져봤는데 참고로 여기서 1번 문제는 잠깐 풀고 갈 거야. 오랜만에 문제 하나 풀지? 자, 186번 6페이지에 1번 문제를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서술상 특징이야. 자, 문제가 요즘 문제 스트럭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패턴이죠. 자, 근데 봐봐. 1번. 사건의 진행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했다라고 돼 있어. 서술자가 교체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전지적 작가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한 후 논평? 얘들아, 서술자의 논평이라는 건 서술자의 개인 말하는 거 맞지? 편집자의 논평 말하는 거 맞고요. 우리가 보통 고전소설에서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죠? 아니잖아. 땡. 세 번째.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좋아요. 3인칭입니다. 행동을 객관적으로 조명해서 인물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어? 아니죠. 특성을 암시하는 거 없었습니다. 4번.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의 과거 해상을 통해. 뭔 소리야. 이미 이야기 속이라는 말을 본 순간 걸러야 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뭐야?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이야. 뭐라고 돼 있어? 과거 해상을 통해 겪은 사건에 대해서 가치판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지?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맞아떨어질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줄은 좀 그렇구나.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기억하자. 마지막 5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해서. 정확하죠. 특정 인물이라는 건 누구야?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초점이 아니지. 거꾸로 말했네. 서술 대상의 초점화라고도 하지요. 알고 계시죠? 자, 요 녀석 기억해 놓으실 것. 자,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해서 사건의 정황과 그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정황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심리 딱딱딱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임시의 심리도 딱딱 보여줬습니다. 관찰하는 나의 눈을 통해서 됐나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 특징 요소를 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라서 패스. 자, 그러면 현재 소설도 10번까지 마무리됐고 9번, 10번 했으니까 참고로 국수필은 9번, 10번이 없지요. 8번으로 아마 끝났을 거야.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보조자료도 끝이 났을 거고 맞지? 확인해볼까? 뒤쪽에 살고 있나?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10번 챕터 끝내고요. 자, 이제 지금 잠깐만 일단 영상 좀 끄고 가자.